2년 동안 오는 모든 걸 다 공유하는 거야. Okay, who is this regarding? My dog. 예상을 뛰어넘는 이변이 이어졌던 올 한 해 극장가. 스타 감독과 배우들에다 100억 넘게 제작비를 쓴 국내 대작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저예산, 소규모 개봉으로 시작한 영화들이 입소문을 타고 의외로 선전하며 흥행 기록을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금요일의 오아시스, 오늘은 2018년도 영화계를 되돌아보며 관객과 통하는 영화의 비결은 과연 뭘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영화 기자 출신으로 에스콰이어 편집장 맡고 계시죠? 신기주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편집장님, 이 네. 대규모 제작비로 화제를 모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초라한 성적을 거뒀던 영화들 앞에서 보여드렸는데 네. 공통점이 있네요. 그러게요. 다 두 글자네요, 제목이. 네. 일단 인랑, 염력, 명당, 물괴, 창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두 글자의 저주라고도 네, 하는데. 사실 저는 1년 영화계를 52주간의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1년이 네. 52주인데 52주 동안 개봉할 기회가 52번밖에 없는 거고요. 그 기간 동안 1등을 할 것이냐, 또 1등을 못했지만 역주행을 해볼 것이냐, 이런 정말 그 피말리는 물밑 싸움들이 일어나곤 하거든요. 관객들은 즐겁게 영화 보지만 제작자들한테는 너무나 피말리는 전쟁입니다. 네. 근데 이 안에서 두 글자 영화들이 연달아 흥행에 참패했다. 제가 생각하기엔 내년엔 두 글자 영화가 안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특히 대표적으로 일랑 같은 영화들은 올해 가장 기대작이기도 했어요. 네. 올 여름에 개봉했을 때만 해도 김지훈 감독 작품이고 네. 이제 강동원 씨가 나오니까 이렇게 잘생긴 배우가 이렇게 멋진 감독과 연출을 하면 흥행이 잘 되겠거니 했지만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죠. 네. 흥행에서도 참패하고 비평에서도 큰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네. 뭐 염력과 명당, 물개도 다 마찬가지고요. 네. 창궐의 경우에는 뜻밖인데 김성훈 감독이요. 지난해에 두 글자 영화로 큰 재미를 봤었어요. 2017년에. 네. 그 영화가 공조란 영화입니다. 공조는 됐는데 왜 창궐은 안 됐을까? 그러게요. 게다가 심지어 현빈이라고 하는 똑같은 배우가 나왔던 영화이기도 했는데 그 흥행은 참 알 수 없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두 글자 영화는 앞으로는 힘들겠죠. 네. 네. 자, 이 보통 100억대 제작비를 쓰면 손익분기점을 관객 300만 동원 정도로 보는 것 같은데 네, 대충 그런 맞습니다. 면에서 네. 보면 상당히 초라한 성적인데요. 네. 이렇게까지 관객들의 외면을 받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배우하고 감독의 이름만 갖고 관객을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는 거죠. 네. 흔히 말해서 기업들의 성공 방정식이 이제 복제가 됐을 때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도 많은데요. 영화도 예외는 아닙니다. 또 소재가 흥미롭다. 흔히 말해서 크리처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물개 같은 영화들 보면 네. 조선 시대의 뭐 해태라고 불리는 괴수가 등장한다. 요것만 관객들이 돈을 내고 극장에 올 거라고 생각한 거는 착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볼거리에 집중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야기의 완결성이 중요한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또 하나는 관객들이요. 소비가 훨씬 더 격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정말 만족스럽고 공감하게 해줄 수 있는 소재가 아니면 제 아무리 대단한 배우가 나오고 아무리 유명한 감독이 나와도 돈을 쓰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외면당한 이유들을 분석해 주셨는데 한 경제 일간지에서는 의외의 분석을 내놔서 또 이게 좀 논란이 됐었는데 네. 이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배우와 스태프들의 인건비가 크게 올라서 제작비가 급등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손익분기점 못 맞춘 거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그 기사가 나온 직후에 영화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직도 영화계가 노동집약적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영화계는요, 기술집약적 산업이고요. 그리고 네. 지금 아이디어 또는 창의력 집약적 산업입니다. 오히려 뭐 실리콘밸리를 버금갈 정도로 창의력이 반짝여야만 성공할 수 있는 그렇죠. 곳인데 여전히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영화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반영하고 있고요. 네. 물론 스태프들에 대한 어떤 처우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고 네. 앞으로도 개선되어야 합니다만 네. 주 52시간 근무제와 이거를 이어내는 건 사실은 어불성설. 악연인수라고 네. 할 수 있겠죠.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을 네. 겁니다. 네. 자, 그럼 올해 관객들의 선택을 받았던 작품들은
앞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반대의 작품들, 네. 그러니까 관객들의 눈높이를 맞춘 작품들일 텐데 대표적인 게 보헤미안 랩소디. 그러게요. 그렇죠? 네. 야, 1000만 넘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위아더 챔피언이고 그리고 Don't Stop Me Now. 지금 멈출 수 없어요. 네. 1000만 이상 넘어가는 건 예정할 것 같습니다. 브라이언 싱어 감독 작품인데 이 영화 안에 나오는 관객들의 공감을 일으켰던 대사 한마디는 결국은 퀸이 스스로 표현할 때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부적응자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네. 지금 현대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영화여서 네. 관객의 공감을 얻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여러 차례 관람하는 또 그런 진기한 풍경들이 벌어지고 네, 있다고 N차 해요. 관람이라고 하죠. 네,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네. 자, 저도 참 좋아하지만 이 보헤미안 랩소디 이전에도 국내에서 꽤 선전했던 음악 영화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자, 어떤 영화들이 있었는지 영상 잠깐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Mamma mia, now I really know my, I should not let you go. Mamma mia, You sound like you're having fun already. you can dance, you can die. Take this and Campbell. Get this wasted on the young. So you find yourself at the subway. You realize it's the end of the line. Rusher? Or are you a dragger? Or are you going to be on my time? 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유독 음악 영화들이 사랑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게요. 한국 정말 노래 오디션의 왕국 같은 나라여서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분들 많고 네. 그러니까 노래 자체에서 감정적 공감을 느끼는 관객들이 많다는 것을 반영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또 근본적으로는 영화 관람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관객들의 입장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원해요. 그러니까 네. 영화를 보고 대단한 스타가 나와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안에 동참하길 원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요.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영화 끝난 다음에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노래의 일부가 되는 거죠. 보헤미안 랩소디만 해도 싱어롱 상영이 굉장한 인기였는데 네. 전 차마 부르진 못하겠더군요. 하지만 네. 많은 분들이 따라 부르시는 이유는 그 안에서 영화의 스토리 안에 공감하고 일부가 되길 원하는 거죠.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토리텔링에 빼낼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영화의 경우 이 부분을 이제 포괄할 경우에 흥행하게 되는 거죠. 보헤미안 랩소디가 대표적인 경우고요. 네. 라라랜드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의 시대 상황 자체가 복잡한 스토리텔링을 좀 거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복잡한 스릴러, 새로운 스토리 이런 것들에 열광했지만 네. 지금은 그런 것이 방송이나 드라마 쪽으로 옮겨간 것 같고요. 영화에서는 좀 더 직접적이고 단순한 감정을 내가 공감할 수 있도록 표현해주는 어떤 이야기를 원하는데 그게 사실 뮤지컬적인 요소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중음악적 요소고요. 그런 음악적 요소를 갖고 있는 영화들이 현재 한국 관객들을 흔들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점점 단순해지고 있어서 영화 제작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겠죠. 2시간 네. 동안 공감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임팩트 있게 보여줘야 하니까요. 점점 어려운 숙제들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보헤미안 랩소디 흥행 돌풍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요즘엔 입소문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입소문 네. 마케팅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그러게요. 사실 요즘 뭐 소확행 얘기들 많이 하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작은 것들. 그런데요, 이 작은 행복에서 실망하게 되면 큰 불만으로 다가옵니다. 2시간짜리 영화지만 비록 그리고 큰 돈을 쓰진 않지만 그 안에서 기대하는 건 굉장히 컸다는 거죠. 네. 내 하루 저녁을 행복하게 해달라. 그게 영화가 재미없다면 그 순간부터 데이트부터 그날 저녁에 모든 과정이 다 망쳐지겠죠. 네. 그러니까 불만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 자체가 소확행이라의 시대여서 작은 소비가 이루어지지만 그 소비 자체 행위는 굉장히 격렬하고 치열한 선택 과정에서 결정되게 되는 거예요. 특히 네. 젊은 층의 소비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소문이 한번 잘못 나면
흥행이 잘 되긴 거의 불가능하고 네. 입소문이 잘 나면 그러면 뜻밖의 흥행 대박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SNS라든지 뭐 인터넷, 유튜브 같은 그런 동영상 사이트들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그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통로가 지금은 많이 다양해졌잖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전만 해도요. 영화 한 편 보러 갈 때 그래요. 한 편 보고 재미없으면 말지였지만 지금은 영화 한 편 보기 전에 별점, 입소문,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이게 정말 수없이 많은 서칭 이후에 네. 소비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 영화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관객 상대하기가 훨씬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작은 영화들, 뭐 외화로는 서치, 한국계 배우가 나와서 좀 화제가 됐었죠. 또 이 완벽한 타인이라는 국내 영화도 이런 입소문을 타고 흥행한 케이스가 아닌가. 네, 사실 두 편 모두가 다 뭐 서치 같은 경우는 거의 300만, 완벽한 타인은 500만 관객을 모았는데 네. 두 편 모두 이런 정도의 흥행을 할 거란 예상을 아무도 못했어요. 당시에 흥행 대작이라고 했던 영화들이 그 배열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서치가 흥행하게 된 거죠. 네. 이것들 보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 안에서 이제 찾아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흥행의 룰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흥행 방정식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대작 영화, 볼거리, 스타 또는 유명한 감독. 이 요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그럼 제작의 흥행 방정식을 다시 써야 한다는 것이고 저는 아마 예민한 흥행 그 제작자라면 이미 이 부분을 캐치하고 새로운 시나리오를 쓰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특히 서치 같은 경우 꼭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인터넷이라고 하는 스토리텔링의 방식이 영화의 기존의 스토리텔링 방식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구조를 완벽하게 다르게 해석한 영화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 네. 네. 야, 자, 이 그 쌍천만 영화가 또 있었어요. 예, 블록버스터 인기는 여전했는데 이 신과 함께 시리즈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 영화 흥행 관련돼서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두 편이 동시에 제작됐다는 거예요. 1편과 2편이 동시에 촬영됐고 네.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개봉을 했죠. 이거는 말처럼 쉬운 도전이 아니고 도박에 가깝습니다. 네. 1편이 흥행에 실패할 경우 2편 개봉이 몹시 어려워지게 되겠고 제작비를 다시 되찾기가 매우 어려울 텐데 김영하 감독이 굉장한 도박을 했고 그게 보란 듯이 말로 홈런을 치게 된 거죠. 네. 대신 두 편을 동시에 제작했으니까 당연히 제작비는 줄어들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제작 방식은 헐리우드에서나 가능한 것인데 네. 이거 한국 영화가 하고 있다는 것.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시리즈물을 만들어내고 있고 배우들을 다시 써서 제작비를 절감하고 있다는 것. 한국 영화가 한 단계 발전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고요. 네. 특히 신과 함께는 희노애락, 생로병사, 또 뭐 권선징악 아주 전형적이고 단순한 스토리텔링 안에서 볼거리를 보여줬다는 것. 이 몇 가지 요소들이 신과 함께 이후와 이전의 한국 영화의 흥행판도 대작 영화 제작의 어떤 흐름 이런 거 바꿀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또 올해 흥행 순위를 보면 지난해 연말에 개봉해서 올해까지 쭉 이어졌던 영화 1987이 4위에 올라 있네요. 네. 2017년 12월 27일 날 개봉했으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지난해 개봉작이겠죠. 하지만 흥행은 올해 초에 상당히 이루어졌으니까요. 네. 1987년 6월 항쟁 30주년에 맞춰서 이제 연말에 개봉했었는데 흥행 성적은 아시다시피 700만을 훌쩍 넘었고요. 네. 1987을 보면 전 이런 생각도 듭니다. 2012년에 레미제라블이 생각이 나요. 그때 12월 말에 개봉했을 때 레미제라블의 흥행과 당시의 정치적 시대 상황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1987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영화 흥행이 스크린 밖의 세상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특히 장준환 감독은 올해 말에 감독들이 주는 올해의 감독상을 휩쓸고 있어요. 감독들이 가장 사랑하는 감독이고 영화가 1987이라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네. 또 하나는 이 영화하고 비슷한 영화, 그러니까 이 영화의 다른 면을 보여주는 네. 1991 봄이라는 다큐멘터리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1987이 6월 항쟁의 어떤 승리에 대한 기억이라면 1991 봄은 이제 민주항쟁이 이루어졌고 직선제가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 군사 독재가 이루어졌던 시절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네. 슬픔과 비극을 이야기하는 영화라는 것 같이 보시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네. 자, 이 다큐 영화 1991 봄, 의미 있는 영화지만 잘 모르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뉴스에 소개된 내용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1991년 4월, 명지대생 강경대 씨가 시위 도중 전경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숨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사이 국가의 폭력에 항의해 8명의 젊은이들이 분신했습니다.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사망한 성균관대생 김규정 씨까지. 그해 봄 11명의 젊은이가 희생됐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은 승리했지만 노태우 대통령 당선과 3당 합당으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도덕성에 억치를 가하기 위해 저를 자살 방조범으로 몰아 역사는 민주주의의 승리만 기록하지만 승리의 그늘에 가려진 패배와 희생 역시 기록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 영화가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1987년에는 다 항상 그 거리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91년은 슬프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희생이 왜 존재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찰이 있어야겠죠. 자, 1987, 1991 봄, 또 최근에 국가부도의 날도 있었는데 네. 이렇게 실화 소재 영화도 분명한 한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국가부도의 날 하면 또 김혜수 씨가 워낙 활약을 네. 하셨는데 여배우들 활약이 두드러졌죠. 한동안 여배우들을 위한 시나리오가 없다가 여배우들 스스로한테도 큰 숙제이고 고민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건 여배우들 스스로 풀어야 될 숙제였거든요. 그리고 네. 2018년은 그 문제를 성공적으로 푼 한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혜수 씨가 국가부도의 날, 손예진 씨가 지금 만나러 갑니다. 협상. 이렇게 중년 이상의 여배우들이 자기 작품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외에 한지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스 100이라는 영화로 네. 그 연말 시상식을 휩쓸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죠. 그 외에도 김태리, 김고은, 전종서 이런 여배우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네. 또는 자기 자리 확고부동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는데 특히 김고은이라는 배우의 경우에는 흥행 여부하고 상관없이 앞으로 그 이후의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뭐 김태리 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새로운 이름들, 새로운 배우들의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배우들의 이름들이. 한국 영화가 앞으로 이제 남자 배우들 위주의 흥행 시장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네. 네. 자, 2018년 마지막 금요일, 오늘은 영화를 통해 지난 한 해 우리 사회 흐름도 같이 되돌아봤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말도 좋은 영화 한 편과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지금까지 에스콰이어 신기주 편집장과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